안녕하세요. 정소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대한민국도 이제 동성결혼 인정국가인가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동성 파트너에게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라 하는 그런 판결을 내셨기 때문에 그 판결의 의미와 또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15년에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오바마 대통령 당시였거든요. 그때는 저희 나라에서 동성애자, 동성 결혼 이런 개념 자체가 별로 없던 때여가지고 제가 미국 변호사로서 좀 흥미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미국은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하는 지경에까지, 그리고 그걸 법적으로 국가가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가,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좀 판례를 보면서 알아보면 좋겠다 해서 책을 하나 냈었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그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보고 제가 이렇게 이 책, 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 그래서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까지 중요한 12개의 판결을 연방대법원의 그 판결을 뽑아가지고 해설하는 일종의 판례집 같은 거였죠. 순전히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고, 제가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미국은 역사가 굉장히 유구한데 그 유구한 역사 가운데 이 동성애자 또는 성소수자 그룹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미국 사회의 그 꽉 막힌 담을 뚫어내는데 한 50년 정도가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한 미국이 50년 걸렸으니까 한 20, 30년 안에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2016년부터 지금 2024년이잖아요. 채 10년이 되지 않았는데 드디어 그 담이 이렇게 벽이 좀 뚫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판결문 자체를 좀 이렇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는 이 사건 번호가 있어요. 2023-3680 사건입니다.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보험료를 내라고 했는데 부과를 했는데 그걸 좀 취소해 주세요 하는 그런 소송이죠. 이 소송을 제기하신 분은 91년, 90년생 두 남성이에요. 두 남성이 좀 오랫동안 사귀다가 2017년부터 우리 이제 서로 동반자로 삼자라고 생활을 좀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2019년에 드디어 가족과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동성 결혼식까지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다른 한 사람이 이제 직장을 잃게 되는지, 그래서 피부양자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동성부부인데 배우자로서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냐 하고 문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 건강보험공단이 별 생각이 없었는가 봐요. 사실혼이니까 된다, 이렇게 답변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건강보험공단의 답변에 따라서 자신의 결혼관계, 그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인후보증서, 친구들의 보증서 이렇게 파일을 이제 첨부해가지고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꽤 지났죠. 그러다가 이제 2020년 10월에 이 사실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업무 착오를 해서 해주면 안 되는 걸 해줬다. 그래서 등록을 취소하고 이게 소급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2020년 3월부터 당신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아니고 그냥 개인으로 지역 가입자다, 이렇게 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못 낸 거를 이제 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못 낸 건강보험료가 8개월 동안에 11만 5,560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한 달에 뭐 한 14,500원 조금 못 되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돈을 내지 않겠다. 이 돈을 내지 않고 싶으니까 이제 보험료 부과를 처분해 달라는 소송을 했는데, 사실 뭐 이 돈을 낼 능력이 안 되시거나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소송을 통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바는 다른 데 있었죠. 이 소송을 통해서 동성 파트너도 생활의 동반자로 인정을 해달라. 더 나아가서는 배우자로 인정을 해달라. 이것을 법원으로부터 판단받고 싶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이겼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이 아직 혼인은 남녀 양성 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동성 결혼은 혼인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배우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무슨 소리냐, 동성 결혼도 결혼은 결혼이지 않냐, 인정해줘라, 이제 이런 판결이 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 사건입니다. 쟁점인데, 첫 번째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건보공단에서 절차적으로 하자를 일으킨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인데, 그 절차적 하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 된다고 했다가 막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안 된다고 하면 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거나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절차적 하자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존재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었는데,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이었죠. 두 번째 쟁점인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한 실체적인 하자가 존재하느냐, 내용상으로 이 사건의 어떤 본질상 뭔가 문제가 있냐, 여기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법원의 다수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을 한 것이죠. 그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본질상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대우를 해야 한다. 이게 상대적 평등이다. 뭔가 똑같은 기준을 정해서 다 맞춰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혼을 볼 때 이성간, 남자와 여자가 법률혼으로 혼인신고하지 않고 그냥 둘이서 동거하면서 우리는 사실혼 관계로 있다 하는 거하고, 남자 또는 여자 이런 동성간이 그냥 우리 부부 할래 하고 법률혼으로 혼인신고하지 않고 사는 것은 본질상 같다라고 우리 대법원이 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질상 같은 것을 지나치게 차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 기초가 된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2항에 보면은 그 아래 1, 2, 3, 4번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험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피부양자는 보험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들이 내 부모가 직장을 다니면서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거기 밥숟가락 하나 얹고 그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신분, 배우자라든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이런 네 가지 신분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혈연적 가족 내지는 뭐 법률적 가족이 되겠죠. 그런 가족으로서 주로 직장 가입자 생계에 의존을 하고 소득이나 재산 상태도 좀 낮고 이렇게 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이럴 경우에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제 나라가 혜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관리 업무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침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우자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 법에는 없지만 그 지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혼인신고하지 않고 같이 살지만 친구 한 2명이서 얘네들은 진짜 부부랑 똑같아 이렇게 이제 인후보증서를 붙여서 제출을 하면 배우자로 인정을 받고 피부양자로 혜택을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피부양자의 혜택이 넓게 이렇게 됐냐면, 처음에는 되게 좁았어요. 좁았는데 1963년도에 이 국민건강보험이 처음 시작할 때는 좁았으나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됐잖아요. 잘 살게 되고 이것은 사회보장제도로 온 국민이
적어도 몸이 아플 때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전 국민을 다 커버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직장 가입자가 아니면 지역 가입자라도 이렇게 커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돈을 내지 않으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 피부양자의 범위가 점점 넓어졌어요. 그것이 이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맞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제가 결혼해서 막 잘 살다가 이혼을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 형제나 또 내 자매 또는 내 형제나 자매가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뭐 사별을 해서 어려움이 생겨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내 형제 자매를 나의 직장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넣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까지 굉장히 이게 넓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넓게 포괄하고 있는데 동성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을 안 해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동성 파트너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배우자냐? 이런 질문을 이제 했을 때, 그게 이제 사건의 실체죠. 그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이제 법원이 예스, 배우자다. 이렇게 이번에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헌법 제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법원이 이 성별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걸 좀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그 안에 이 성별의 내용 안에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도 들어가는 것처럼 이번에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상 같은 것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배우자가 되려면 본질상 이 동성 결혼 커플 또는 동성의 파트너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성 커플 또는 이성 간 배우자와 본질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법원이 배우자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쭉 나열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배우자 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함께 사는 거 이게 아니라 부양하고 협조하고 정조의 의무를 지고 경제생활 공동체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조의 의무를 져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같이 이렇게 생활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정조의 의무라는 것은 성관계를 베이스로 하는 것이죠. 배타적으로 성관계를 이 사람하고만 하겠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주 진보적인 이 대법원에서 동성관계의 성행위도 정조의 의무를 지는 성관계 일종으로 정상적인 성관계 일종으로 일단 인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뭐 같이 살면 경제생활을 같이 하면 사실상 이성 남녀 간의 뭐 성관계를 하면서 아이를 낳고 이런 가족을 꾸리고 하는 거랑 본질상 아무 차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차이가 없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되었다. 그죠? 아까 그 성별을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되는데 그 성별 안에 우리 법원이 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 안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이제 동성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어서 이런 걸로 차별하면은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그 차별 행위의 그 피해가 너무너무 심각하니까 이거를 구제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상 같은 것을 다르게 차별했으니까 이거 위법하다 이런 것인데 이 대법원의 다수의 결론이 무엇이었냐. 지난 40년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가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을 다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이게 확대 적용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날에 우리가 가족 결합이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건강보험 제도가 더욱더 사회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또한 우리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동성 커플,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인정을 해줘 버리면 나머지 다른 법 체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약간 선을 그어요. 우리가 이번에 판결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그 사회보장 제도에 한해서지 다른 민법이나 가족법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민법이나 가족법 내에서 어떤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하는 것은 나중에 차차 국민들이 서로 합의하고 좀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애써 약간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사실상 만약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동성 커플, 동성 배우자를 이성 커플이랑 똑같이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판결을 가지고 국민연금공단을 가서 내가 동성 결혼을 한 사람인데 한 명이 돌아가셔가지고 유족연금을 타겠다 이러면은 국민연금 거기서는 아니 당신은 우리 연금법상 배우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나온 이 판결을 가지고 또 소송을 하고 그러면 또 연금이 또 확대 해석돼 가지고 허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상속법 이런 것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동성 간의 파트너였는데 한쪽이 뭐 사망을 하셨거나 또는 증여를 하거나 할 때 이 돈 문제가, 재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법 체계에서 배우자, 그쵸? 배우자를 정의한다는 것은 이 사회의 근본 질서를 흔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대법원의 판결, 우리 9명의 대법관들이 내린 판결들은 한국 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다수 의견 내신 분들이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이흥구, 오경미, 서경환, 엄상필, 신숙희 이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름을 말씀드린 것은 이분들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기록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그 대법원장 조희대 이분은 보수 정권에서 임명을 하셨고 우리가 좀 보수적일 것이다. 또 연배가 높으시니까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1997년도부터 이미 성소수자 운동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성소수자 권리를 보호해 줘야 한다는 차원의 어떤 논문도 쓰셔가지고 그 논문이 지금도 잘 인용되고 있는 상당히 진보적이신 그런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에 대한 결론에 덧붙여가지고 이 결론만으로는 너무 부족해. 내가 이 결론을 보충하는 그런 의견을 좀 써야겠어. 굳이. 라고 하신 분이 김상환, 오경미 이 두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분인가 하고 백그라운드를 좀 체킹을 해봤더니 김상환 대법관님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주진우 시사인 기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이재명, 전교조 이런 분들이 연관된 재판에서 대부분 이분들을 살려주는 쪽으로 판결을 내리신 분이었고요. 오경미 대법관 이분도 되게 놀랐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양성애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끌어내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무슬림이었던 것 같아요. 난민 신청자가. 그래서 나는 양성애자라서 그 이슬람 사회에서는 박해를 받고 살 수가 없어서 대한민국으로 도망왔으니까 나를 난민으로 인정해줘.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보통 난민은 이제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인해 종교적이거나 그런 이유로 인해서 도저히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겪을 때에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처음으로 성적 지향, 내가 양성애자라서 난민 해줘 라고 했는데 이거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서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판결을 좀 끌어내셨고요. 동성간 성행위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군대에서 동성간 성행위는 군형법으로 다스리는 범죄였어요. 군형법상 추행죄로. 근데 이분이 이것은 무죄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셨더라고요. 조국 지금 국회의원이시죠? 그분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최강욱 씨도 무죄 판결하신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아주 강성의 좌파 내지는 진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다수 의견에서 다소 약간 선을 좀 그었잖아요. 너무 급진적이니까 그래 우리가 건강보험에 한해서만 동성 커플도 좀 인정해주자. 그 민법이나 가족법은 따로 좀 얘기하자. 이게 좀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굳이 내가 이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보충 의견을 내겠다 해가지고 이제 의견을 막 냈어요. 그러면서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범위를 설정하면서 성적 지향에 따라 보호 범위를 달리함으로써 발생한 차별적 상황에 헌법적 정당성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판결문에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성적 지향이란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양성평등, 남녀평등만이라는 이제 얘기는 있어도 성적 지향을 평등하게 하거나 정체성을 평등하게 대우해줘야 한다는 등등의 소위 젠더 평등이죠. 모든 성적 지향과 모든 성의 스펙트럼에 있는 것을 다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그런 말은 현재 헌법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분들이 마치 헌법에 있는 것처럼 헌법은 젠더 평등, 성평등을 지향하는데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동성 커플을 피부양자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이 사회에서 이제 캔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미국에서 왜 캔슬 컬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취소 문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존재 자체를 없는 것처럼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들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배우자로 인정을 안 해주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아예 신분이 없는, 존재가 없는 사람들처럼 돼서 소외감을 너무 느끼게 될 테니까 그런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지 않냐. 엄청 앞서 나가시죠. 그 다음에 이 헌법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헌법이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바탕으로 가정 공동체를 이룰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행복 추구권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헌법에서 이 인간의 그 존엄과 가치 또는 행복 추구권 이 얘기는 헌법 제10조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포함되는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천부인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천부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희가 누려라 하고 준 그 인권을 천부인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유대 기독교 전통 그 성경의 베이스로 한 이 천부인권은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 형법상 크리미널은 크리미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자연법상에서는 sin, sin으로 그래서 sin이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사회 공동체 앞에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안에 동성애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확대 해석하신 우리의 김상환 오경미 대법관님께서는 동성애, 즉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이렇게 바탕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이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이 동반자 관계라는 것, 그쵸? 결혼 관계라는 것은 혼인 제도, 법률 이런 거와는 별개로 이미 존재하는 양식이라는 거야. 걔네를 우리가 너네 결혼하지 마 한다고 결혼 안 하지도 않고, 너네 성관계 하지 마 한다고 성관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동성애자들은 우리 사회에 많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실존적인 형태에 대해서 법이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존중받아야 될까요?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행동 양식이 존중받아야 한다면 사회가 엉망진창되지 않겠습니까? 매춘도 존재하죠. 매춘도 역사 이래로
존재해왔던 인간의 실존적 양태입니다. 그렇지만 매춘을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회적으로 장려할 만한 것으로 보지 않죠. 아무리 사회가 바뀌어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너무 넓게 법을 해석하고 제너럴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또 이분들이 이 성적 도덕 관념이라는 것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보호해야 하고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어땠냐면 이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다 라고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 판결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이런 규범적인 평가는 시대와 사회가 변해서 더 이상 보편파당한 규범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이게 바로 국제적인 흐름이야.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어떤 행동 양식을 다양성의 하나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트렌드야. 더 이상 한국이 이 국제 트렌드에서 너무 뒤처지게 그렇게 가면 안 돼 라는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방식, 모든 것은 상대주의적이고 모든 것은 변하고 우리가 그 변화에 선제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해야 되고 우리가 애지간한 것은 다 포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로서 좋고 너무너무 이제 앞서 나가는 그런 의식을 갖고 이번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법원이라는 곳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곳이거든요. 사회가 다 바뀌어도 법이 제일 늦게 바뀌는데 이런 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법원이 앞서 나온 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인 것은 이 13명의 대법관 중에 9명이 이런 식의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셨다면 별개 의견이라고 해서 반대자들이 있죠. 이 반대 의견을 내신 대법관 4분이 계십니다. 이동원, 노태학, 오석준, 권영준. 저는 이 4분께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비록 다수 의견에 따라서 판결은 동성 커플을 배우자로 인정하는 쪽으로 일단 판결문이 나왔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별개 의견을 문서로 남겨주셔서 이분들의 논리와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더 토론하고 또 소송에서도 더 싸워볼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그 핵심 쟁점이라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 인정 요건 이게 아니고 사실은 동성 동반자, 동성 파트너가 헌법이 보호하는 혼인의 당사자로 배우자가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다 이렇게 전곡을 찌르시죠. 지금 다수 의견은 야 이것은 그냥 건강보험법상에 한정된 문제야.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적당히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4분께서 아니지 이 사건의 본질은 동성 파트너가 배우자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혼인의 당사자가 되냐 아니냐 그러니까 헌법에 맞냐 안 맞냐 이걸 따져봐야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이제 보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상의 이 조항은 민법에서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혼인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기본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 기본적인 설계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헌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별개 의견, 반대 의견을 내신 분들은 이 남녀 간의 혼인이 단순히 그냥 경제생활 같이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고 더 본질적으로 동성 간의 관계랑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이번에 깊이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대충 뭉뚱거려서 이미 본질상 같아
라는 답을 그냥 딱 정해놓은 거예요. 답정너 이렇게 딱 정해놓고 본질상 같은데 니네가 다르게 했으니까 잘못한 거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상 같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더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제가 그 판결문 26페이지 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수의 의견은 공통점만 너무 강조했다는 거죠. 뭐 같이 부양하고 협조하고 뭐 같이 살고 뭐 이런 것만 강조하면서 동성 간 결합과 이성 간 결합이라는 차이점을 매우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하거나 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왜 이 두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논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논증은 회피한 채 그냥 두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다 라는 결론을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냥 결론을 냈다는 얘기예요. 혼인 및 가족관계의 핵심인 이 배우자,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개념도 아니고 동성 파트너랑 본질적으로 같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대법원 반대 의견을 내신 분들이 두 번째 문제는 이 대법원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동성 동반자 그래 배우자 해, 사실혼이랑 똑같아, 이렇게 그냥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사법부의 권한 내에 속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 우리 법 체계를 뒤흔들고 헌법을 지금 이분들이 다수 의견 내신 분들이 헌법을 흔들었잖아요. 헌법 36조를 흔들고 헌법 10조를 흔들고 이렇게 헌법을 마구마구 흔들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동성 결혼하고 이성 결혼은 같은데 차별했으니까 나쁜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사법부, 대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이 반대 의견 내신 분들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행정관청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청에겐 정해진 법이 있어요. 딱 아까 건강보험공단도 배우자의 그 요건이 딱 그 피부양자 요건 안에 뭐 배우자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요건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소득도 그렇고 재산 요건도 그렇고 이걸 다 딱 정해놨는데 이거를 행정청이 건바이 건으로 어떤 새로운 해석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이게 너무 이 실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그 행정청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한 책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죠. 벌써 우리 건강보험공단이 그 동성 커플을 피부양자로 이제 인정해라 하는 이제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령을 집행하면 그럼 국민연금에서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갈등을 하게 될 거고,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사적인 영역에서도요. 이 나라에서 다 인정해 주는데 일반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보험의 그 수혜자를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릴레이로 막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그냥 사법부에 대법관 13명이 앉아가지고 몇 대 몇 땅땅땅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근본적인 그 토대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입법부가 충분한 공론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새로운 법, 뭐 헌법을 개정을 하든지,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면 그 헌법에 따른 법을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법원에서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법원에서 그런 것을 반드시 해야 할 때가 아주 가끔 있기는 하다. 그것을 법률 수정적 법 형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너무 사안이 불합리하고 너무 비도덕적이고 너무 급박해가지고 도저히 뭔가를 의논하고 또 기다리고 할 시간이 없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해당하는 것이지, 이번 사건처럼 국민들이 충분히 숙고하고 논의하고 입법부가 일할 그 충분한 시간이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까지도 대법원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방법, 절차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법원의 다수 판사들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젠더 평등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 규범에 맞고 선진화되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더 다양성을 포용하는 매우 긍정적이고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기네들이 그쪽으로 밀고 간다 할지라도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절차를 좀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헌법 문제는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를 통하든 국회를 통하든 하는 것이 법치주의, 민주주의,
합당한 그런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태학 대법관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다수 의견이 가진 문제의식과 인권 감수성, 우리 요새 감수성 때문에 아주 그냥 피곤한데, 인권 감수성은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별개 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방향성과 그 방식은 다를 수 있다. 너무 방향성의 당위만을 강조한 나머지 법률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무시하면 안 된다. 현재 존재하는 그 법 체계 자체를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걸 넘어서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대법원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추상적이고 우회적인 논리를 통해서 정해진 결론에 맞춰 나가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성된 우리의 전체 법 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되면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것이죠. 다수의 의견의 결론은 우리의 법 질서와 가치 체계가 예정하고 있는 혼인의 범위를 넘어서 입법 없이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과 같아. 드디어 우리 사회가 동성결혼을 인정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권영준 대법관님 의견 중에 이런 의견이 있어요. 판결문 58페이지에서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인데요. 그 현행 제도 아래서 피부양자로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다 나는 부당하게 차별받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 국회 정책을 정하시는 그 입법자가 그 재량권 범위 내에서 근거가 다 있잖아요. 소득, 재산권, 신분 관계 요건 이런 거에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을 다 만들어놨는데 그 자격에 미달했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되지 못한 것이지 내 정체성 때문에 또 나의 특성 때문에 성적 지향 이런 어떤 고유한 성격 때문에 피부양자가 되지 못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성 동반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이분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 카테고리 가운데 그냥 현재 있는 법 체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 들어간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부당해, 나는 내 존재 자체를 취소당하고 배제당하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투명인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좀 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권영준 대법관님이 판사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6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법 해석과 법 형성의 어떤 경계, 어떻게 법을 해석하느냐와 법을 만드는 거, 내 마음대로 법을 만드느냐의 그 경계, 그리고 또 허용되는 법 형성과 금지되는 법 형성의 경계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강제로 가로막는 장벽이나 보초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서 대법관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다고 해서 당장 어떤 책임을 개인적으로 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난 책임도 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더더욱 자신을 돌아보아 스스로 나갈 때와 국민에게 맡겨야 할 때를 현명하게 분별을 해야 한다. 근데 이번에 그 선을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관 개인의 주관적인 정의관념이나 정책적 선호를 법의 이름으로 관철시키고 싶은 유혹에 저항해야 되는데, 저항할 때도 있다. 저항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 젠더 이데올로기, 성소수자 인권 이런 데 꽂히신 판사, 이 대법관님들께서 자신들의 주관적인 정의, 자기들이 하고 싶은 정책 이런 거를 법의 이름으로 예쁘게 포장을 해서 그냥 관철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다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이러한 의제를 13명의 법관이 사실상 법 형성의 방식으로 섣불리 결정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설령 그 방향이 옳은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공론의 기회, 숙고의 기회, 인내의 기회, 협의의 기회, 설득의 기회, 반대의 기회, 표결의 기회, 수용의 기회, 실패할 기회, 이로부터 배울 기회를 박탈당하였는지도 모른다. 그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법권과 사법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합당한 경계 설정에 대한 논의도 더욱 숙성되어 가기를 바란다. 엄청나게 많은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안 내게 해주고 동성 파트너를 피부양자 자격 안에 넣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근간이 민주주의와 법치 제도 자체를 흔드는, 그래서 상권 분립의 경계를 아주 이렇게 망가뜨리는 그런 심각하고 위험한 결정이었다 하는 것이 네 분의 대법관님의 의견이십니다. 저는 이분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렇게 걱정된다 이렇게 쓰니까 아까
다수 의견에 불만족을 표시하고 우리 좀 더 갔어야 돼. 우리가 좀 더 진보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반대하시는 분들의 우려를 생각해서 너네 걱정하는 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 아니야? 라고 이제 또 의견을 내셨어요. 부지런하시죠. 이분들도 열심히 기록을 남깁니다. 우리 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그냥 누구 이기고 누구 지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그 판례라는 것은 앞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계속 미치기 때문에 반대 의견도 굉장히 기록을 잘 해놔야 되고 이 반대 의견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또 반박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별개 의견의 우려에 대하여라는 이 판결, 이 보충 판결문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동반자 관계 모두를 가치 있는 1차적 가정 공동체로 여겨서 국가 공동체가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차별 없이 받게 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동반자 관계, 성적 지향 상관없이 모든 동반자 관계가 모두 가치 있는 1차적 가정 공동체로 여겨져야 할까요? 그러면은 꼭 성적 지향 아니고 성적 지향 중에서 예를 들어서 소아성애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소아성애와 무관하게 어른과 아이가 우리 부부가 되기로 합의하고 같이 살고 정조의 오물을 지고 경제로 서로 의지하고 이러면 이게 모두 가치 있는 1차적 가정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혈연 중심의 가족 체제, 우리 사회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남자, 여자, 일남일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 가정,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을 꾸리고 하는 거, 그렇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를 낳고 국민을 생산하고 뭐 이런 어떤 이 사회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도움이 돼서 국가 공동체가 지켜야만 하는 그런 가족 관계가 있죠. 그런 가족 관계가 아닌 가족 관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성적 깡그리 무시하고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동반자 관계 모두를 가치 있는 1차적 가정 공동체를 여겨야 된다.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 사회에서 어떤 사회 질서나 공공복리에 반하지만 않는다면 그냥 우리 사회의 다양성, 건강성, 건전성, 또 민주주의 확산 이런 거를 위해서 동성 파트너들 피보험자로 인정해주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니?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우리가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별개 의견, 반대 의견에서 아니 이 중요한 문제를 대법원에서 몇 명이 결정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상권 분립에 위반되는 월권행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분들께서 우리 헌법 제107조 2항에 보면은 법원에서도 대법원에서도 이 헌법재판이 갖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대요. 그걸 우리가 했을 뿐인데 이걸 무슨 월권이라고 하냐 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가 개개인의 동반자 관계에 개입해가지고, 그러니까 개개인의 어떤 성생활 문제까지 개입해가지고 성별에 따라서 너는 해도 되고 너는 하면 안 돼. 그리고 너는 건강보험제도를 적용해주고 너는 안 되겠어. 라고 이렇게 가치를 평가하는 거 있죠. 그 사람들의 개인의 어떤 성적 행동과 성적인 생활 양식에 대해서 국가가 이건 좋은 거고 나쁜 거고 정상이고 비정상이고 이런 식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내밀한 성적 지향의 발현과 형성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평등,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별 차이 이런 거를 그 안에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뭐 혼란 뭐 이런 여러 가지 젠더 이데올로기적인 용어를 마구마구 섞어가지고 용어 혼란 전술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쓴 판결문 내용 속에 톨스토이의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인용한 부분이 있어요. 인용을 하시면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한번 읽어봐. 그거 읽어보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공동체 관계를 맺으면서 뭐 입양의 관계, 또 뭐 어떤 뭐 친구 관계, 뭐 다양한 공동체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데 그 사는 것이 다 이 사랑이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소설의 결말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 그 소설에 그 쌍둥이 자매가 나온대요.
그 쌍둥이 자매가 나중에 커가지고 한 사람은 동성애자랑 그러니까 동성끼리 결혼하고 한 사람은 이성끼리 결혼해서 각자 사랑의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고 사는데, 꾸리고 사는데,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거나 차별할 수 있냐. 이렇게 소설의 결말을 상상하면서 우리의 헌법을 굉장히 바꾸는, 그래서 우리 헌법이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세계관을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대법원 13명의 판사님들의 세계관이 이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두 갈래로 확연하게 갈라지는 그런 걸 봤어요. 특히나 이 찬성하신 분들은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의 극치를 달리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같이 평범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법 체계 내에서 우리가 조금씩 뭐 이렇게 개혁은 할 수 있지만, 인권 상황을 좀 개선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우리가 갖고 있던 컨셉, 결혼과 가정에 대한 컨셉을 모조리 바꾸고 그 바뀐 컨셉에 따라 우리의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 체계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고 올바른 방향이다 라고 말하는 것까지 가는 것은 동의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셨다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보면은 저희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드래퀸을 볼 수 있었고요. 뭐 성소수자 이 그룹들이 나와서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를 하고, 특히나 이제 이 3명의 약간 이상한 동성애자 같이 생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은밀한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눈빛을 막 보내면서 이렇게 방문을 싹 닫고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내용들을 막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이 평가가 very French죠. 너무 프랑스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too French. 그 정도가 넘어선 프랑스적인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는데, 실제로 프랑스 사람들은 그게 뭐 어때서 굉장히 우리를 잘 표현한 그런 개막식 아니야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85%래요. 그러니까 우리만 좀 이상하게 보는 거지 프랑스 사람들 자체는 이게 별로 이상하지 않은가 봐요. 되게 저는 그 여론조사가 더 신기했는데, 어쨌든 그것을 바라보는 전 세계의 그 올림픽을 즐기고 싶어하고 올림픽을 가족과 함께 이렇게 시청하는 그 사람들은 너무 당황한 거죠. 그러면서 이 프랑스가 보여주는 다양성, 그죠? 성소수자의 인권, 그런 것들이 다른 타자를 배려하지 않고 다른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조롱하는 방식으로 나오고,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깨부수고 그 깨부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잘 몰랐던 그 성소수자들의 뭐 실체, 또는 그들이 지향하는, 추구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번에 똑똑히 봤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오히려 각성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프랑스가 그런 생각을 갖고 개막식까지 그 40대의 총감독이 사랑이란 주제로 온갖 그런 다양한 성소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개막식을 구성하고,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프랑스 68혁명, 68 성혁명의 결과거든요. 그 68 성혁명의 지도자들이 나중에 커서 그 사람들이 대학생 때 그런 민주화 운동을 한 거죠. 말을 하자면 정치적인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성적 자유도 이제 추구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68의 세대들이 권력을 쥐면서 그 권력을 가지고 법을 다 바꾼 것이죠. 성소수자가 정상적인 사회 이 행동 양식의 범위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오랜 세월, 한 몇십 년 한 결과가 오늘날의 프랑스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소위 386, 그렇죠? 진보, 386 진보 좌파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정교조를 통해서 교육을 장악했고, 또 성혁명적인 사상을 굉장히 많이 이제 받아들여서 지금 30, 40대는 모르겠어요. 파리 개막식이 오히려 좋았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 드는데, 그런 분들의 이 생각, 세계관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계관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군가고 봤더니 나이가 꽤 지금 든 386의 이 대법관들이 이미 오래전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제가 이번에 그걸 보면서 사실 좀 충격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넓어지고 더 다양해지긴 하겠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방향성과 지향성을 갖고 나가야 우리 전체 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 논란과 논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지지하는 그런 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유대 기독교적인 관념에서의 천부인권이라거나 전통적인 결혼 제도 지키자 하는 그런 목소리가 이제 점점 더 소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되게 좀 씁쓸한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포기하거나 또 특별히 우리나라 잘하는 세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른 길, 그 길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비록 이 대법원의 판결이 실망스럽고 또 너무 개탄해마지 않지만 그래도 힘을 잃지 않고 뭔가를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 이 판결 내신 대법관들 탄핵에 대한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탄핵이 뭐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국민은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좀 내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 청원에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수견 판사님이 또 대법관으로 가신데 그분도 젠더법학회 소속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대법원이 굉장히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다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내 주변 가족들, 또 내 아이들,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이런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잘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